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예금 큰일 났다. IMF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 국내 은행이 부도위험 지수가 3배 이상 올라가면서 은행 예금과 적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연체율 등으로 금융권이 아주 힘든 상황인데 이것이 고스란히 예적금으로 불똥이 튈 우려가 높습니다. 은행들도 강제 회수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겠지만 경제 불황이 깊어지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12월 집값 하락이 WD 2차 하락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조정장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행 예금 큰일 났다. IMF도 이런 일이 없었다. 국내 은행 부도위험 지표가 정말 3배나 올랐다고 한국경제TV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은행들이 쫙 있죠. 자, 1금융, 2금융권 가릴 거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예적금 못 받는다. 이 경우는 예적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먼저 금융위기가 터졌다. 뭐 다 못 받는다기보다도 이제 못 받는 곳이 많아진다 이거죠. 자, 경제위기. 그렇게 되면 은행 부실이 터져요. 그러면 은행이 부도가 나요. 바로 이게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이 부도가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는 아닌데 그냥 자체 은행이 부실해가지고 부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금융권이 좀 상당히 부실하죠. 은행 자체 부실, 민간 대출, 즉 개인이라든가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줬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하잖아요. 기업부채도 심각하고. 그리고 또 연체율, 뭐 PF 대출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죠. 이번에 연쇄부도. 이제 어느 특정 A라는 은행 때문에 B은행이 불통이 튀는 거예요. 왜? 뭐 뱅크런도 전염되는 거예요. 은행과 기업 부도가 생기면서 연쇄적으로 은행이 취약한 은행부터 부도가 나는 거죠. 특히 자기 자본 비율이 부족한 은행들은 더 위험해요. BIS. 이번에 이제 뱅크런입니다. 뱅크런. 네 번째 뱅크런. 은행 부도가 소문이 나거나 또는 은행이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단 10분 만에 돈 다 찾아가 버릴 거예요. 돈을 빼버릴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처해지면 않겠죠. 뱅크런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특수 상품으로 인한 손실, ELS라고 얼마 전에 국민은행이 제일 많고 이제 5대 은행들이 ELS 원금 손실 많이 봤죠. 특히 홍콩 H지수 보시면 상품 가입 이제 만기가 내년 1월 달부터 쭉 만기가 돌아오는데 벌써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어요.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특수 상품, 아무리 은행이 안전해도 그 여러분들이 상품을 잘 구분하고 들어야지 단순하게 예금 적금으로 혼동해가지고 설마 직원들이 나를 속이랴 하는 아니란 마음으로 했다가는 늦어요. 5천만 원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래요. 자, 법인이 같잖아요. 보통 아무리 큰 은행이라 할지라도 5천만 원 밖에 안 해줘요. 10억 했다 그러면 9억 5천만 원은 날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 이거죠. 이제 은행 부도 위험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요. 그래서 맨날 지금 뉴스에서도 저는 뉴스의 내용을 따온 겁니다. 제목도 그렇고. 자, 보시면 가계 기업 부도, 은행이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 이 말은 가계나 기업 부도가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부채가 최대고요. 연체율 갚지를 못하고 있어요. 빚을 못 갚으면 은행도 부실이 생기겠죠. 두 번째, 고금리 장기화.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제 내년 이야기고요. 당분간 6개월 이전에는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때 영끌들 어떻게 버틸까요? 그리고 기업, 부실화된 은행들 쉽지가 않겠죠. 24년까지 고금리가 상당히 지속될 겁니다. 특히 상반기. 은행 부도 요인, 기타 부도 요인으로 금리가 당장 꺾이질 않죠. 유가는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언제 또 올라갈지 몰라요.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거 경기 침체예요. 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금리도 내려간다. 그거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다. 유가가 급락하는 것도 연동선상이죠. 해외은행 부도. 자, 제2의 SVB 파산. 올 초에는 해외 은행들이 부도가 났어도 어떻게 다 단발성으로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재수가 없으면 도미노격으로 쫙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위험성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해외 은행이 부도남으로써 그 파장이 전 세계로 퍼지고 우리나라 은행에도 여파가 미친다. 은행 자체 부실, 자기 자본도 부족하고 또 과잉 투자.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죠? 지금 1금융권 특정 은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여러 곳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막 몇천억 단위 이렇게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 그냥 생돈 손실은요 정말 큰 거예요. 대기업이 무너질 때는 100억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출. 지나치게 자기 몸집에 비해서 과잉 대출. 그것도 고금리로 못 받아갖고 연체 넘겨버리면 망하는 거죠. 이금융권 연쇄부도, 특히 이금융권이 취약하죠. 취약한 금융권, 이금융권끼리 지금 법인은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하나 A라는 곳이 무너지면 B, C, D가 그냥 무너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적금 위험한 곳. 자, 여러분들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4.6%. 1금융권하고 치킨게임하고 있어요. 1금융권도요 예금금리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자, 2금융권이 금리가 조금밖에 안 높아. 1금융권은 뭐 거의 차이가 안 나. 당연히 1금융권에다 넣죠. 더 안전하니까. 막 5천만 원만 넣으면 모를까 막 10억씩 넣는데 1금융권은 부도가 잘 안 나니까.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2금융권이 점점점 힘들어져요. 고금리 때문에 1금융권만 노다지를 캐는 거예요. 니나노예요 완전히. 릴리리야. 자, 그러면 2금융권 참 당연히 점점 심각해지겠죠. 치킨 게임을 하면은 2금융권은 무조건 벼락으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이런 데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 79개 단기순 손실 962억 원. 새마을금고 연체율 6.1 최고치죠. 금융부실이 가장 심각한 건 새마을금고예요. 상호금융, 농협, 신협, 수협, PF 문제도 심각한데 특히 신협이 문제죠. 자, 예적금 위험 요인. 불확실성 때문에 예적금이 항상 위험한 거예요. 언제 은행이 부도가 날까? 언제 경제가 망가질까? 전쟁이라든가 고금리라든가 대출 문제, 위험 징조. 자, 민간 부도, 민간 기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가게 등 소상공인들이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돈가뭄. 지금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넘쳐나는 곳들은 큰 은행들이에요. 예금 경쟁을 벌이다 보면 당연히 취약한 그 은행들, 2금융권이 문제가 생기겠죠. 1금융권 자본 비율, BIS 15에서 18% 수준인데 이걸 높다고 말하는데 절대 높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이 아무리 은행이 다른 고객들의 돈으로 유지가 된다 하지만 15에서 18%는 안전한 수치가 아니에요. 자, 예적금 비상, 부실은행으로 돌려막기. 뭔 말이냐? 부실은행들은요 여기서 빼가지고 이쪽 돌려막고, 여러분들 카드 끊하듯이 똑같아요. 카드 돌려막는 거하고 2금융권 돌려막는 거하고. 그래서 막 고금리 막 여기에서 막 10% 적금 이자를 주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은행 부도에 노출되는 거죠. 은행도 돈 구하기 막막합니다. 어디서 안 빌려줘요. 1금융권에서 막 함부로 지원 안 한다고요. 뱅크런 분기 위험. 5천만 원 이내 은행별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이제 금융권 3대 위기. 민간대출, 연체율, PF 대출. 그러면 이 금융권이 왜 막장으로 치닫느냐? 제2금융권 기업 연체율 급등, 하반기 부실 현실화. 자, 먼저 민간대출. 민간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연체율을 마지막으로 PF 대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대출, 가계부채 GDP 대비 105%, 가처분 207%.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가처분 따지면. 심지어는요, 여기에는 끼지 않았는데 전세도 대출이나 마찬가지, 남의 돈이니까. 그러면 300%가 넘어가요. 기업 대출,
GDP 대비 126%로 세계 3위. 특히 중소기업 아주 심각하죠. 그 다음에 좀비기업이라고 있어요. 한국 기업의 30%가 좀비기업. 뭘 좀비기업이라고 하냐면 3년 이상 이자도 못 버는 기업을 좀비라고 해요. 그게 30%래요. 특히 대기업도 꽤 있고요. 중견기업도 있어요. 이걸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정부에서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자도 못 갚아요. 자, 연체율 특히 연체율이 이제 급등하고 7년 만에 지금 최고인데 연체율이 1, 2금융권이 다 지금 위험해요. 1금융권도 2금융권의 뒤를 봐주기 때문에 2금융권 저축은행은 5.1, 새마을금고 6.2 이게 지금 살인적인 연체 아닙니까? 1금융권은 0.2에서 0.5%로 올라갔는데 얘들은 그냥 훨씬 높아요. 5대 은행, KBC나 하나, 우리 NH 평균이 0.3. 이번에는 PF 대출 잔액이요. 무려 116조예요. 어휴, 정말 천문학적이네요. 여러분들 1조만 해도 정말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는데 116조. 더군다나 PF 대출은 불안하다는 거 알죠? 대출 73% 대부분이 이금융권, 비은행권이다. 이게 심각한 거죠. PF 연체율 3배나 지금 늘어났고요. 갈수록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축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부동산이 위축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건설사가 부도나고 막 그러는 거죠. 거의 다 건설사와 관련됐으니까. PF 부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여신사, 신협 바로 이 4곳입니다. 더 확대시키면 증권. 이제 은행 자구책, 은행도요. 언제까지 당하기만 하겠어요? 언제까지 부도만 멍하니 눈 뜨고 당하겠어요? 그래서 경제가 위험해지거나 또는 귀책 사유가 생기게 되면 이제 돈을 막 원금 상환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볼까요? 원금 강제 유수도 조심해야 돼요. DSR 규제 강화되나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원금 상환 단계. 기존 대출자 갱신할 때가 위험해요. 신규 대출자보다 갱신할 때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자, 갈아타기 할 때 5% 이게 3%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제 갱신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DSR 60%가 40%로 거의 다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금 맞추라고 했는데 그럼 원금 상환하면 나머지 2% 여기 40%니까 줄었잖아요. 지금 원금을 토해내야 돼요. 안 토해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단계 갱신 상환. 만약 갱신 상환을 하는데 안 되면 협상을 하겠죠. 상환 협상. 여러 단계로 협상할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결국은 강제 갱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 강제 상환 요건, 특히 이 경우는 직방입니다. 강제 상환이. 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나도 모르게 약정을 위반해. 막 깨알 글씨로 써 있어요. 주담대 받고 또 분양해서 대출 받거나 또 매입을 하거나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약정하고 달라질 경우 상환을 하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면 문제가 있어요. 담보가치 하락. 내 집값이 너무 폭락을 해버렸어. 그럼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원상 회부 의무. 담보가치가 줄었으니까 빨리 그 금액만큼 빚을 갚아라. 원금을 갚아라. 상환 연체. 이자가 2개월, 원리금은 2회 또는 능력 부족해서 연체를 해버렸다. 직방입니다. 그냥 날아가요. 이자에 이자가 붙죠. 따따따 이렇게. 원금 상환 요구. 약관 명시. 금리나 경제 변동 시에 강제 상환한다고 약관 명시되어 있어요. 은행 부실. 은행이 부실하다 보니까 더 이런 일이 벌어져. 대출 지원, 또 정책 대출, 정부에서도 막 압박을 하잖아요. 대출해주라고. 소상공인 또 문제 일으키죠. 이러면 은행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강제 상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DSR 40% 플러스 스트레스 DSR 적용. DSR도 축소시키고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시키면 아마 고금리, 이자 못 갚아서 파산하는 곳들이 속출할 것 같아요. 은행 투수상품 50% 소지.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약간 별개 문제지만 자, 여러분들 저기 들어보셨죠? EPL이라고. 그리고 저기 은행의 특수상품들 이번에 ELS 상품들 어디에 많이 가입됐어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4대 은행에서 완전 꼬셔가지고 여러분들 막 뭔지 모르고 그냥 적금 예금인 줄 알고 그냥 들었다가 나중에 원금 손실 그런 전화 오고 막상 갔더니
이미 벌어진 일이라 안 된다. 그럼 지금이라도 찾겠습니다. 그럼 너무 손실이 커.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 그리고 또 수수료도 내야 돼. 그러니 결국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십시오. 글쎄요. 결국 저도 올라간다는 쪽에 손은 듭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겠죠. VIP실 가입 권유 1위 데리고 가가지고 4% 이상 ELS 강추. 자, 65세 이상 고령 30%. 세상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원금 손실 문자 해지, 왜냐면 이런 문자를 보내줘야 하거든요. 5% 수수료 이거 내야 하고 해지되면 또 손실 된다 해서 손실도 이게 원금 손실 문자를 보내놓고도 해지를 못하게 해요. 12월 4일 손실률 현재 고점 대비 50에서 60%예요. 특히 홍콩 H지수. 은행 불완전한 판매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데 여기 보세요. 서명, 녹취 등 요건은 다 갖췄기 때문에 형식을 갖춰놓고 나는 문제없다 하는 거죠. 배째라. 자, 은행 대신에 책임론도 있습니다. 손실을 축소하고 대리인 가입, 즉 자식들 이름으로도 막 가입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판매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매수자, 부동산 관망 5가지 이유. 매수자가 자 지금 이제 한동안 못 사서 안달나다가 요즘은 조용합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폭락한 거 아니에요. 지금 떨어진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가끔 모 아파트들이 금매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한번 보자고요. 대출, 금리, 경제, 가격, 미분양, 대출 축소와 중단, 특례보금자리, 50년, DSR 규제 막 이런 것들 이제 대출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규제하니까 DSR 강력 규제, 사실상 현금 매입. 여러분들 고금리인 상황에서 대출까지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이제 매수 심리가 확 얼어붙죠. 고금리 충격, 미국 금리 인상, 대출금리 4에서 7%.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내려오는 추세인데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는 될 거예요. 왜? 미국이 당장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니까. 고금리 장기화되면 2030 영끌 매수한 사람들이 주춤하겠죠. 이번에 경제, 불안전한 경제입니다. 경제 지금 침체로 빠진 어떤 말들도 많아요. 유가, 물가, 달러, 전쟁. 정말 국내외 할 것 없이 경제 제반 요소들이 살아는 판이에요. 부채, 연체, PF 대출, 은행, 국내 은행들이 지금 좌불안석이죠. 이번에는 가격, 회복 후에 쭉 올라갔으면 좋은데 때마침 또 조정, 하락하고 있어요. 최저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던 게 25%까지 회복을 하는 도중에 지금 정체 상황이에요. 매수자 1월 최저 매수 희망.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번 달, 다음 달, 2월 달 한번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또는 일부는 지금 택도 없다. 반토막 나야 나는 매수하겠다. 뭐 별의별 분들이 많겠죠. 미분양. 미분양이 지금 다시 또 증가하고 있어요. 또 미계약이 늘어나고 있죠. 고분양가 심리 이쪽으로 미분양이. 그다음에 왜? 너무나 비싸. 분양가가. 그리고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분양에도 여파가 미쳐. 경매도 문제가 되죠. 3기 신도시 택지지구 공급 물량이 가뜩이나 이 어마무시한 물량이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쭉 한 4, 5년 동안 대기. 자, 여기 보시면 집값 상승할까 하락할까. 이거는 어떤 정답을 딱 주기보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폭락한다, 장기적으로 뭐 폭등한다 이런 생각보다 이거에 기반을 두고 한번 판단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금리, 대출, 정책, 해외, 주가, 경제 6가지가 부동산을 판단하는 요인인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실제 전문가들 일반인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금리가 50%나 차지해요. 즉 금리에서 게임 끝났다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대출, 정책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집값 상승에 대비해라, 하락에 대비해라. 상승에 대비하라, 이 사람들 말은 자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2월이 바닥이다. 왜? 집값이 언제까지 올라가지만은 않고 지금 일시적으로 11월 초에 금리가 올라간 데다가 대출마저도 막혀서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으로 집값이 조정 중이다. 이때가 바닥이다 이 말이에요. 금매 매수 타이밍은 12월, 1, 2월이다. 이거 놓치면 또 올라간다. 그 다음에 3월, 4월은 총선이라서 지나치게 집값 폭락을 유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호재 남발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
강보합 초기 상승이다. 자, 그 다음에 5월부터 12월 총선 끝나고 연말까지 어떻냐? 금리 인하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하기 때문에 상승한다. 다른 요인들이 크게 문제가 안 생기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년 24년부터 25년 한 2, 3년 동안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대세 상승, 신고가까지 다 행진을 할 것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해서 입지가 좋은 곳들은 신고가다. 이렇게 집값 상승하는 사람들, 무주택자라든가 하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정말 부하가 치밀어 오르겠죠. 근데 이번엔 반대로 하락. 자, 12월, 2월 W자가 거의 확실하다. 이미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락 시작, 고점 관망. 아주 신났습니다. 요즘 이제 집값을 폭락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계절적으로 1월 달은 약 95% 하락했어요. 집값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에는 덜 올랐고, 그 다음에 뭐 하락장에는 더 떨어지고, 항상 겨울에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12월, 2월은 W자 벌써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제 고점이라서 이제 관망하면 된다. 3, 4월 총선 약보합 초기 하락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왜? 집값 띄우면 누가 뽑아주질 않을 것이다. 거꾸로 이제 판단하네요. 5월에서 12월 DSR 대출 강화, 이제 대출이 문제다. 아니, 금리 좋아지면 뭐하냐? 대출을 안 해주는데 가게가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네요. 24년에서 25년 결론적으로는 자,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지금 거품이 심하니까 대세 하락, 신저가, 얼마 전에 찍었던 1월 달에 찍었던 가격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자, 서로 동상이몽인데,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이 대답을 여러 번 앞에서 했습니다. 자, 이제 95% 적중률, 여름 폭등 겨울 조정. 이거 진짜예요. 자, 이거 빨간색을 보세요. 빨간색. 이렇게 쭉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보이죠? 자,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입니다. 7월 달 올라가고 1월 달 떨어지고 하면 다 맞춰보세요. 진짜 7월 달은 올라가고 1월 달은 떨어져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물론 상승장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아니고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런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어요. 여기 7월 달. 이게 2022년 7월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15년이잖아요. 여기까지 다 대세 상승장이다 보니까 1월이 돼도 마이너스도 있었지만 상승폭이 확 줄어들 조정 기간이었고, 자, 이때는 달라요. 이제 대세 하락으로 넘어갔든 어쨌든 고금리로 인해서 집값이 2022년 7월 달에는 떨어졌잖아요. 유일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떨어졌다고요. 예외입니다. 예외. 그렇지만 23년 1월 달, 올해 1월 달 떨어졌고 7월 달 올라갔잖아요. 또 1월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되네 마네 하네요. 이거 놀랍습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여기 금리, 기준금리가 60.7, 자, 45.7, 56.1, KB,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서 다 지금 이게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이 대출이죠. 국내은행 차주별 봤더니 다 위험이네요. 위험 난이도가, 대기업은 그나마 14, 6, 8인데 지금 중소기업, 가게, 그 다음에 일반 이런 거 보니까 33, 31,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요. 악성 대출이죠. 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안하려면 은행 예금이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6개월간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은행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감사합니다.